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오늘은 법화경 2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23번째 강의는요. 자, 법화경은 정문과 본문으로 나눠지고 정문에는 서론, 본론, 결론인데 결론에 5개 품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안락행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안락행품이죠. 자, 안락행은 불교의 계율사상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계율사상.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설해야 되는데 그때에 지켜야 될 사항들, 이 안락행이 됩니다. 안락행이 되는데 자, 안락행의 뜻은 안락한 상태에 몸과 마음을 두고 실천하는 방법, 행법, 이것이 안락행이요. 이 안락행인데, 이 안락행은, 먼저 전번에 법사품에서 홍교 3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홍교 3계는 세 가지, 어, 그, 법화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열애의 방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열애의 방은요, 열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심이요. 그래서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법화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법화경을 전파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헐뜯어요. 헐뜯기 때문에 참고 참으면서 법화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열의 옷입니다. 동시에 법화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면은 열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열의 자리를 법공이라고 해요.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법이라는 것은 온 우주만상입니다. 우주만상의 법이요. 우주만상은 다 인연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공이다. 이게 법공이요. 그래서 만물은 평등해요. 여자든 남자든 귀하든 귀하지 않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인연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규칙, 규정 이걸 반드시 지키면서 법화경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락행에서 아는 뭔가 하면 열의 열의 옷을 입고 열의 방해로 들어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열의 자리 반야의 인도로서 행진하는 거 이게 법봉이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안락행입니다. 다시 한번요. 안락행이라 하는 것은 아는 열의 옷입니다. 열의 옷 인욕인데 이 인욕은 어떻게 해요? 인욕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사상이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이게 아니에요. 이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뿐이지 내가 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거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욕해도 나 자체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편안하다. 이 열의 옷, 인욕, 편안한 상태. 그 다음에 열의 방은 자비심이요. 자비심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 이게 굉장히 기쁘다 이거요. 그래서 열의 방, 즉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평등하게 법공 열의 자리 이걸 이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행한다. 이게 행이요. 그래서 안락행은
혼교 3계의 자비심, 인욕, 법공 이것을 나타내는 게 안락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락행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안락행하고 정주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안락행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먼저 우리는 불교에는 신구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신구의. 신은 뭔가 하면 몸이고 구는 입인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안락행을 행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안락행을 행하고 그 다음에 뜻으로 안락행을 행하고 마지막 서원으로 안락행을 행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사안락행이요. 그래서 안락행품의 중요 구성은 바로 사안락행이고요. 마지막으로 비유. 법화경에는 7개의 비유가 있거든. 그죠? 그 중에 하나 정주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마지막에는 정주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안락행품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 안락행, 부 안락행, 의 안락행, 서원 안락행 4가지 안락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정주 비유를 하나 듣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안락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안락행에서 먼저 행동이 범주입니다. 이게 행처하고 친근처인데 행처는 행동의 범주를 의미하고 친근처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게 친근처가 돼요. 먼저 행처는 행동의 범주인데 행동의 범주의 주 핵심은 뭔가 하면 인욕이요. 인욕에 대해서는 건지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욕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참을 인자니까 참는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뭐 욕을 하고 두르게 펴도 참는다. 이게 인욕이고, 또 하나는 욕됨을 용서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 내 그것을 용서하겠다. 이게 인욕입니다. 인욕.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꺼이 받는다. 이것도 인욕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문제인데, 4번째는 뭔가 하면 나한테는 희로애락이 없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한테는 사상이 없다.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공이다. 이거 공.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공이기 때문에 나도 공이고 다른 사람도 공. 아무도 없어. 본성이 없어요. 네가 내한테 욕을 하더라도 너는 본성이 없는데 그 인연에 의해서 욕을 할 뿐이고 나도 본성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본성이 없는데 뭘 욕하고 할 것이 있겠느냐. 이게 인욕의 본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범주는 인욕으로 하라. 인욕으로. 욕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하라. 하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보겠다 이거죠. 근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제 접근 범위인데 이건 접근 금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접근 금지해라. 첫 번째가 신안락행에서 접근 금지가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권력한테 붙지 마라. 누가 권력 가지고 있어요? 국왕이나 대신이나 관리나 정치인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붙게 되면은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볼까요? 이거는 원래 이제 이거부터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그 전번에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2500년 전에 사상으로 생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현 시대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대 정신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대 정신,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4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셸 푸코 권력이 가는 것이요. 장 보들리아르, 그 다음에 여기 작 데리다, 질 들레즈인데 전번 시간까지는 자크 데리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질 들레즈라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질 들레즈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세상은 수목 구조 형태가 있고 리좀 구조 형태가 있다. 수목 구조 형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항상 중심부가 있다. 항상 중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부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중심부가 주가 되고 권력의 중심이 되고 이건 주변부는 현상계가 돼서 항상 권력의 주변부에 있다. 중심이 못 된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까지 포스트 모더니즘 말고 모더니즘까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톤 때는 이데아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중세는 신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때는 관념, 이데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할 때 생각한다라고 하는 관념이 주가 됐어요. 주가 되고 이 주변부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의 질서가 있었어요. 위기의 질서가 있어야 사회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했고 그 위기의 질서의 중심부가 항상 권력의 상위 계층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본체입니다. 본체, 그래서 신이나 이성, 이것이 본체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근대 사상의 중심 사상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게 이런 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특히 관념주의 모더니즘은 18세기부터 형성됐던 것이죠. 이 모더니즘이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성이 있는 사람이 중심부가 되어 이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백인 남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성이 있는 사람은 이성이 없는 사람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다 해서 상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조직, 이것을 들레즈는 수목구조라고 했어요. 이게 1968년까지 이런 수목구조였습니다. 이 수목구조에서는 인간에게 비극이 탄생해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 이성이 가장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민족이 누군가 하면 게르만 민족이에요. 독일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관념주의 철학이 독일에서 생겼거든요. 칸트나 헤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이 관념 철학, 이성주의 철학에 의해서 이성이 있다라 하는 독일 게르만 민족들은 이성이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마음대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이성주의라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기도 하고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 이성주의, 관념주의 사상이 판칠 때는요, 이성이 있는 사람만 그래도 인간다운 생활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동물과 같게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1968년도 이후에는 이 조직은 못 쓰겠다. 리좀 구조로 나가자. 리좀 구조는 뭐요? 중심부가 없어요. 중심부가 없고 모든 진리는 이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현상계의 진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주의 시대에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한테 진리가 있고 머리에 진리가 있다 했는데 지금 시대 현상계를 중요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요, 머리가 아닙니다. 몸이에요. 몸이 중요하다요. 몸 자체에 진리가 있다라 보는 게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아요.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간섭하지 마라. 이게 뭔가 하면요, 리점 구조입니다. 리점 구조. 그래서 리점은 중심부를 부정해요. 그래서 완결된 개인 하나하나가 완결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이런 사람들한테 간섭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뭐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꼰대짓 하지 마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려 들지 말아요. 나도 난 나름대로 살 권리가 있다. 이런 구조를 리즘 구조라고 중심부가 없어요. 고구마 뿌리처럼 하나가 다 개성 있게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어떤 물질을 만나면은 이 고구마 뿌리가 흙이라고 하는 거하고 영양분을 만나면은 그 나름대로 형체를 고구마라고 하는 형체를 훌륭하게 이어져 나가요. 자,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이러한 사상을 뭐라는가 하면은 리좀식 구조라 그러고, 이 구조에서는 자유주의 사상, 이걸 이제 노마드적 자유사유라 그러는데, 뭐 노마드는 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자유주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는 거,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그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이 방탄소년단의 경우는 하고 아이들 그 구조하고 조금 틀려요. 아이들은 중심부가 있습니다. 중심부가 어딘가 하면 방송사하고 기획사가 중심부예요. 그래서 방송사하고 기획사에서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주변부의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그래서 상하관계, 상하 수직적 위계질서가 뚜렷합니다. 이 뚜렷한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의 로봇에 불과해요. 중심부, 기획사나 방송사에서 주장하는 그 중심부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조직이 아이들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이 수목 구조가 아니고요, 고구마 줄기 같은 리점 구조입니다. 왜 그런 리점 구조인가 하면은 이 7명이잖아요. 그죠? 7명인데 이 사람들 7명은 전부 다 개별적인 창의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결된 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요, 작사, 작곡, 랩, 보컬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뭔가 하면 리점 구조예요. 리점 구조. 그리고 이 그 팬과 여기에 이 방탄소년단하고 관계도 이거는 수평 구조예요. 상하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이게 방탄할 때 이 방탄이 뭔가 하면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억압, 이런 걸 막는다는 의미의 방탄이요.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단은 시대정신, 포스트 모더니즘 구조로 짜여진 야들이 방탄소년단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탄소년단은요, 주변부가 중심이요. 주변부가 중심인데, 예를 들면은 의학에서도 영어하고 한국어 하면은 항상 중심부가 영어입니다. 따라서 이 옛날에는 미국 가서 노래하려면은 영어로 노래해야 돼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영어로 노래 안 합니다. 주변부인 한국어로 노래해요. 그럼에도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이들 그룹이죠. 이게 뭔가 하면 시대 정신인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종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눠지는데, 이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면 안 된다 이거요. 우선 이제 불교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도시와 농촌이 있어요. 도시와 우리 한국 사회에 도시와 농촌이 있는데 중심부가 어디요? 도시입니다. 모든 게 다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농촌은요, 주변부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안 되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근데 문제는 도시 사람들. 도시를 만드는 거는 인간이고, 시골을 만드는 것은 사실 신이요.
인간이 도대체 뭐를 만드느냐, 사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는가 하면, 마이너 없이 메이저 없다. 이게 뭐 주변부 없이 중심부가 없다. 이런 건데, 실제 이건 전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도시를 만드는 게 인간인데, 이 도시 만드는 게 뭘 만들어요? 도시를 만드는 게 사람이 만들었는데, 도시 가면요, 서울에 이게 어딘가 하면 이게 아마, 가장 그 강남의 삼성동이 아니고, 강남의 무슨 동인데? 굉장히 중심지요. 중심지인데, 그게 중심지 가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거 하는 데가 강남이에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데가 성형외과입니다. 근데 여기는 성형외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피부과? 피부과 미용? 뭐 피부 미용이겠죠. 전부 다 피부 미용인데 이 얼굴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하는 것들 보면요. 먹고 사는데 없어도 되는 것들을 거의 다가 강남 지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반은 자기를 먹고 산다. 뭐 예를 들면 안과 할 때 노안 수술 하고 보험료 빼먹고 하는 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서울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중심부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중심부에서. 많이 버는데 주변부는 뭐예요? 주변부는 맨날 이게 공장밖에 없어. 공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주변부야. 주변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시골은 원래 신이 만드는 사회인데 서울 사람들이 신이 만드는 걸 대신해서 서울 사람들이 여기다가 뭘 지었는가 하면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지어놓고 시골은 이 깨끗한 전기를 어디로 가져가요? 서울로 가져가. 그래서 서울은 항상 깨끗하고 시골은 더러워. 들었습니다. 발전소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도요. 발전소도 이게 전부 다 이게 여기 이 동해안 쪽에 주변부, 영광 이 주변부에 있어요. 서울 강남에 원자력 발전소 지으라고 하면 서울 사람 깜짝 놀랄걸? 못 지게 할 거요. 중심부 그런 거 못 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 서울에서 만들어낸 쓰레기가 어디로 오느냐? 전부 다 시골로 와요. 시골로 옵니다. 그래서 시골은 더러운 것들이 모아놓은 데가 시골이 돼요.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전부 시골에 있고, 뭔지, 공장들 무슨 뭐, 포항제철, 무슨 뭐 자동차 공장 전부 다 울산 포항 전부 시골이잖아요. 거기 있고 서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서울서 만든 쓰레기 시골로 다 와요. 여러분들 주변을 잘 보시면요. 쓰레기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쓰레기. 시골 구석구석 잘 보면은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쓰레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전부 서울 중심부에서 나온 겁니다. 중심부? 또 하나. 근데 서울이 왜 이렇게 잘 사냐라 그러면은 서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능력. 능력이 뛰어나니까 잘 사는 거 아니냐. 능력 없는 사람들 시골에 사는 거고 능력 있는 사람들 서울에 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부와 주변부. 권력과 권력이 있는 부분과 권력이 없는 부분 이렇게 두 개로 탁 나눠서 얘기를 하면서 시골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것도 틀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있는 권력의 중심부 쪽에서 시골을 희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원인을 보면은 쌀값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쌀값이요. 98년도 혹은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16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는 오히려 떨어져서 13만 5천 원이 되고 또 2022년 18만 안 될 걸 좀 쌀값이 좀 떨어졌을 거요. 18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게 쌀값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단 말이에요. 원리금은 두 배씩 오르는데 쌀값이 이렇게 안 올라요. 모든 농산물이 가격이 안 오릅니다. 왜요? 도시 중심부에 근로자들, 돈 없는 사람들 때문에 쌀값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농촌이 희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희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이제, 응사 안락행과 조금 다른 문제도 있는데,
우리 그 포항 옆에 가면 기계라는 데가 있어요. 조그만 면사무소가 읍인가? 읍사무소쯤 되겠죠. 기계면이네. 기계면에 가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살아요. 안 사는데, 다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방. 한 집 건너 한 집 다방이야. 한 30개가 된다 그러는 조그만 동네에 한 30개 정도 다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다방에 가면은, 여기 티켓 다방? 뭐 티켓 다방이지. 티켓 다방 김양 그러면요. 원래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다방에 종업원 내지죠. 다방 내지. 다방 내지 그러면 사람 굉장히 멸시합니다. 굉장히 멸시해요. 멸시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 가면은 차장 있었어요. 차장. 버스 차장. 버스 차장이 둘이 있었어요. 앞문 뒷문 차장이 있어가지고 그 차장들이 이렇게 운전을 이제 돈 받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창문 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항상, 야, 차장이 현금을 맞으니까 삥땅 친다 해가지고 헐랑 벗겨놓고 뭐 조사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이리 시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차장을 굉장히 좀 멸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집마다 또 식모도 있었어요. 식모도 인간 대접 잘 못 받았어요. 월급도 그렇게 안 줘. 먹여 지금 하면 되는 그런 식모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희생하에, 버스 운영하는 사장은 돈을 많이 벌고, 그죠? 그 다음에 식모 거느리면서, 식당 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번 게 뭐예요? 주변부의 희생하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골과 서울, 도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의 희생하에 도시 사람들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그게 중심부와 주변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응? 또 한 잔의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 기분 좋다. 커피 마시죠. 근데 문제는 이 커피를 한 잔 만들 때 누구의 희생으로 만드는가 하면요. 주변부의 희생하에서 만들어요. 희생하에서 만드는데 우리는 항상 뭐라는가 하면 야들 나라는 능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가치 창조하는 그 이상의 편안한 생활을 해요. 저는 돈도 벌지도 못하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게 내 능력에 의해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부의 희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자꾸만 바뀌어가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피라스트 킹이라고 하는 미국의 7개 대학에서는 청소부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주변부에서 지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주변부에서 지도자가 나올 때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hD라는 게 뭔가 하면 Poor and Hungry Doctor. 가난하고 배가 고픈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 이게 주변부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이제 기독교인데, 종교나 불교도 마찬가지요. 항상 종교는 지금 말씀드렸던 주변부 중심이 돼야 돼요. 소외자 중심이 돼야 됩니다. 좀 좌파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이다. 주변부에 헐벗고 사람 같지 않은 자가 바로 예수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종교를 믿어야 돼요. 이런 생각으로. 최후 심판 구원 기준도 똑같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성경이나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나 불경도 지금 권력의 문제잖아요. 그죠? 권위의 문제요. 권위. 종교가 권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요.
성경이나 불경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이게요. 성경 이제 성서를 보면은 이 성서가 이제 개신교에서 읽는 성서, 이 성서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이 성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 번역서를 만들었어요.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합해서 공동 번역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 번역서는 그래도 읽기가 좀 쉬워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럼 공동 번역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에서 그걸 같이 공동 번역을 해놓고는 공동 번역서 안 쓰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 나름대로의 성서를 읽어요. 그 읽는 이유는 뭐 다 있겠지만은 그 이유 저도 알지만은 여기서 이해 안 할게요. 또 한 가지 문제인데 예수나 석가모니의 말씀이 하대요. 그 신약 성서 예수가 가라사대 뭐 이게 뭐 하라 뭐 어쩌다 하대입니다. 하대. 그다음에 법화경 읽어보세요. 법화경 읽어도 석가모니가 전부 다 하대합니다. 이거다 저거다 하대해요. 근데 산스크리트나 그다음에 유대어, 헬라어 모든 언어가 거기는 하대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모든 언어 똑같잖아, 그죠? 똑같은데 이거 번역할 때 하대어로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하대어로 번역하게 되면 예수나 석가모니가 상위에 속하게 되고 신자, 스님 이런 분들은 그 예수나 석가의 아래에 속하게 돼요.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권력이 형성이 돼버려요. 권력이 형성되면은 이것은 중심부와 주변부가 만들어지고 주변부는 항상 소외되도록 돼 있어요. 또 성직자도 뭐예요? 성직자가 예수나 석가모니를 대신하잖아요. 그죠? 예수나 석가모니를 대신하기 해서 이 성직자가 신자를 하대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중심부가 뭐예요? 성직자가 중심부가 되고 신도는 주변부가 돼서 소외자로 추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종교에서 종교 성격을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신안락행에서 뭐라 했어요? 신안락행에서 권력을 갖지 마라. 물론 국왕이나 그다음 정치가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직자 자체가 권력을 가져서 중심부를 형성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성서, 기독교의 제자 특성이요, 상위 계층이 아닙니다. 상위 계층이 아니고 중간 계층을 택해요. 목수나 어부, 세리, 등등의 중간 계층을 제자로 삼아요. 제자로 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면서 너는 내려가라. 남 앞에 서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가 직접 이 제자들 발 닦아주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뭐라는가 하면 이 거지 같은 놈이 바로 나이다. 이런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성직자 기독 종교가 권력을 가지면 이거는 타락하고 종교에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요새 기독교는 좀 엘리트, 교회 지도자가 전부 엘리트잖아요. 엘리트면 이게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요. 원래 불교도 주변부를 중시해야 돼요. 주변부를 중시하려고 하면은 이 탁발 하잖아요. 그죠? 탁발. 이 탁발을 하는데 이 탁발하게 되면은 이게 신자잖아요. 그죠? 신도, 신자이고 스님들이요. 이게 신자와 신도는 평등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원래는 이 스님들이 정신적으로 상위 계층이지만은 얻어먹잖아. 얻어먹으니까 이 스님들이 자기들이 중심부를 형성을 잘 못해요. 그럼 평등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옷 같은 것도 이게 이런 옷을 누더지 같은 옷을 입게 되면은 이거는 신자들하고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스님들이 아주 300만 원짜리 옷 입고 기가 막힌 외제차 타고 다니면은 이거는 신자들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하고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눠지게 되고 스님이 중심부가 들어서게 되고 스님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이 종교는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불교도 사실은 주변부를 중시해요. 주변부를 중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새 좀 바뀌었어요. 현재 불교요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눠져 구분돼 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많으냐? 왜 많은가 하면 입장료 때문에 그래요. 절간에 원래 절간 그러면 안 되지. 똑똑한 절간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사찰인데 사찰의 입장료를 받게 되면은 스님은 돈을 많이 갖게 돼요. 돈을 많이 갖게 되면은 신자들이 없어도 스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왜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자들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신자들이 있으나 마나 없어도 돼. 그러면 중심부는 스님이고 주변부는 신자가 되어 중심부 스님들은 권력을 갖게 되고 돈의 권력을 갖게 되고 신자들은 그냥 오히려 스님한테 기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주변부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스님은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돈이 가지고 생활하면 돼. 근데 사실은 스님은 돈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신자들하고 평등 관계가 유지가 돼요. 상하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스님은 아주 법화경설법을 신자들한테 잘해가지고 여기에 신자들이 그 스님의 설법을 듣고 감탄하고 하면은 그리고 스님한테 또 이렇게 스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또 보시도 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쌀도 갖다 바칠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찰은 입장료를 받아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중심부의 스님은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신도가 필요 없게 돼요. 마찬가지로 2500년 전에도 뭐라 했는가 하면은 스님들이 권력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스님들은 그런 걸 갖게 되면 중심부를 형성해서 신도하고 상하 관계가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불교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불교는 돈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돈 때문에. 이 정청래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이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은 절에서 입장료 받는 거는 공이 김선달도 아니면서 입장료 받는다 이 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도 끝까지 가야지. 정청래 의원 왜 고개를 숙여요? 이게 모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 신자들은 이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응? 그래서 입장료 문제는요. 이거 반반은 쪽으로 하는 것이 불교계를 위해서도 좋고 스님들을 위해서도 좋아요. 단지 권력계층 이 사람들만 나쁘겠지. 뭐 그리고는 이제 전국 승려대에 몇천 명이 모여서 승려대 했잖아요. 해가지고 입장료 못 받게 한다고 막 이 승려대까지 하는 거 아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요새는요. 2022년부터는요. 모든 입장료가 사실은 65세 이상 경로 우대잖아, 그죠? 저래 가면 요새는 65세가 아니고 70세로 올려놔 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이 천은사 있었는데요. 이 천은사 몇 편수가 있고, 여기에 이게 국도입니다, 국도. 국도인데, 제가 언제 한번 갔더니만 국도로 길을 막고 돈을 받더라고요, 이게. 돈을 받아요. 왜 돈을 받냐니까 이 국도가 절 사찰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적 입장료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돈을 안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절에서 돈이 많으면요, 무조건 불편한데 그게 뭔가 하면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해겠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많으니까 스님들이 권력을
얻게 되고 권력을 가지면서 부패 타락해요. 이거는 전번에 이제 그 장주 스님 누군가 하면은 그 불국사의 부주지 스님이었어요. 부주지 스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오사의 주지 스님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만나 봤는데 이 스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불교계 지도자들, 불교계 지도자 가장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얘기하는데 그 이제 16명, 그 16명 중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의 가장 모든 걸 결정하는 종삼 스님, 뭐 이런 스님, 이런 16명의 스님들이 장주 스님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미국에 간대요. 미국에 뭐 한 대여섯 명이 미국 간대. 갈 때는 승복을 다 입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출국하자마자 화장실로 가가지고 옷을 싹 입어요. 옷을 싹 갈아입고 신사복 싹 갈아입고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겉으로 보면 폼이야 멋있지. 원래 이 폼 멋있는 스님은 스님으로도 스님이라고 스님 폼을 이렇게 멋있는 폼을 하면 안 돼요. 좀 마르고 나처럼 이런 스님이 해야지. 자승 스님 같으면은 총무원장 놔두고 왜 머리를 길러 이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래 됐냐? 왜 이래 되는가 하면은 돈, 입장료에 의해서 중심부에 들어서고 권력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된 겁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은 무조건 종교는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빨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만 인지 아십니까? 이거요. 지도층의 타락을 얘기하면은 구타, 두들겨 패버려. 두들겨 패요. 여기 이제 적강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조계종의 고위층 스님들이 그 타락상을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호법부의 스님들이 나와서 죽도록 두들겨 팬 거예요, 이게. 응? 이것뿐 아니에요. 포항에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오사의 주지 스님도 불국사의 뭐 어떤 스님 말 안 들은다고 개패듯이 집해가지고 쫓아버렸잖아,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돈에 의한 권력입니다. 중심부. 그래서 사안락행에서 신안락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권력에 가까이 하지 마라. 권력은 꼭 뭐 검사 판사 무슨 이런 그런 권력, 정치가 이런 권력도 권력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돈에 의한 권력, 여기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사안락행 중에 범지 안락행이 나오는데 그 범지 안락행은 다음 강의 때 다시 범지 안락행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